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주제인데요. 바로 청약 당첨 후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약 후 자금 마련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계약금만 마련하면 다 방법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 이런 생각 많이 드셨죠? 자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 알려준 방법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청약이 당첨되시면 수도권은 거의 다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계약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오늘은 이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한 번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금 마련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메인 주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얘랑 연계해서 좀 말씀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먼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은 시청 후 자연스럽게 누르시는 걸로.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뭔지는 아시죠? 오늘은 제가 청약에 당첨된 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정 조건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청약이든 매수를 하셨든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자금으로 어디서 내가 돈이 나서 이 집을 사느냐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주 목적은 이제 어떤 불법적인 자금 같은 걸 좀 걸러내고 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걸 막으려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느냐? 10월 20일 보도 자료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최근에 기준이 한번 개정이 된 거예요. 자, 표를 보시면 돼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수로 내야 하는 조건이 뭐냐? 자,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죠. 여러분, 규제 지역이 뭔지는 아시죠? 이 규제 지역은 투기 가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이게 다 이제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를 받는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도 규제를 받는 지역, 투기 가열 지구도 규제를 받는 지역이죠. 이 둘이 규제 지역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원래는 이 규제 지역, 즉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3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 규제 지역은 모든 거래예요. 3억 이상 이런 거 아니고 내가 100만 원짜리 집을 샀어도 써야 됩니다. 어디서는? 규제 지역에서는. 즉 투기가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내가 집을 매수를 하든 분양을 받든 무조건 써야 돼요. 다행히도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 법인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래서 규제 지역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 3억 이상에서 그냥 모든 거래 0원 이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이 증빙 자료는 어디서만? 투기 가열 지구에서만 내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증빙 자료까지 내지 않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에서만 증빙 자료를 내고, 이것도 이제 투기 가열 지구 9억 원 초과일 때만 내는 거였는데 모든 거래로 바뀌었어요.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투기 가열 지구는 모든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한다. 조정 대상 지역은 모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을 하고 증빙 자료는 안 낸다. 그러니까 투기 가열 지구와 조정 지역의 차이는 증빙 자료를 내냐 안 내냐 차이예요. 이제 금액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비규제인 경우에만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이제 모든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죠. 한번 볼까요? 지금 빨간색이 투기가열지구예요. 노란색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흰색이 이제 비규제인데, 수도권을 쭉 보니까 비규제 지역은 이제 거의 없죠. 여러분, 의정부도 규제 지역이에요. 김포, 파주, 광주 정도 빼고 다 규제 지역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지금 노란색, 빨간색 안에 주택을 지금 분양 받으시려고 하시는,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 대부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빨간색에 속하시는 분들은 증빙 자료까지 대부분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건 알았죠? 오늘은 이제 그걸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대원칙은 이겁니다. 실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신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찌해서 계약금만 어떻게든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전략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면 실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안 되는데 얘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어렵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건 얘보다 쉽다.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이 되면 실제 자금을 내가 조달할 수만 있으면 계획서 쓰는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샅샅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처 쓸 게 되게 많아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서 이 위에는 뭐 일시, 뭐 내 이름, 주소 이런 건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밑에 제출인 누구, 서명 또는 날인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입주 계획도 내가 입주할 건지, 전월세를 줄 건지, 가족이 살 건지 이런 거는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자금 조달 계획, 조달 자금 지급 방식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 이게 이제 메인이죠. 자금 조달 계획서니까 이 자금 조달 계획은 그야말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그 계획을 한번 말해봐 이거예요. 자금을 너가 어떻게 마련해서 이 집을 살 거니, 이 집을 분양받을 거니, 너 자금도 없는데 집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증명을 한번 해봐. 네 계획을 한번 말해봐. 이거고, 이제 밑에 이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은 분양받았을 때 건설사에 어떻게 이 자금을 지급을 할래? 이 계획으로 조달한 자금을,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지불을 할 거니? 이건 뭐 쉽죠, 사실. 1번 자금 조달 계획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금 조달 계획부터 한번 볼게요. 자,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분류가 되죠. 차입금 이건 딱 봐도 뭐 대출 같은 거죠. 내 돈이 아닌 거. 이 위에 있는 거는 내 돈, 내 자금이죠. 자기 자금, 내 돈. 이 밑에 뭐겠어요, 그러면? 내 돈 아닌 거가 되겠죠. 내 돈과 내 돈 아닌 거를 합쳐서 합계에 분양가가 나오면 되는 거죠. 합계에 분양가와 옵션까지 더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옵션까지 다 지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저희 차입금부터 먼저 볼게요. 차입금. 이 중에서 이제 대출 8번 대출액 합계액이 있어요. 대출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이 있는데 이건 되게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거면 주택담보대출 언제 받아요? 입주 시점에 하죠. 입주 시점에. 그 전에 중도금 납부할 때 받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중도금 대출입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계약금 20% 내고 중간에 6번에 걸쳐가지고 뭐 중도금 6번 띡띡띡 6번 내고 마지막에 입주할 때 잔금 내죠. 주택담보대출은 이때 잔금 낼 때 받는 대출이고 중도금 대출은 이 중간에 받는 대출이에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거면 입주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 대출을 주담대로 전환하고 그럴 거면 여기에 그 대출액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도금 대출만 받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없잖아요. 그 밖의 대출에 기입하시면 돼요. 대출 종류에 중도금 대출 쓰시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가 잔금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시죠. 이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중도금 대출을 갚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남잖아요. 이럴 계획이면 여기 적으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여기 중도금 적고 이걸로 갚을 건데 그래서 두 번 적으면 안 되고요. 하나만 적는 겁니다. 결국엔 주택담보대출로 입주를 할 거면 주택담보대출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만 받고 내가 주담대는 안 받겠다 하실 때 여기에 중도금 대출 적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다음 신용대출. 요즘에 신용대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 내도 되나요? 됩니다. 신용대출은 받은 만큼 또는 받을 만큼의 액수를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는 그 계획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담대를 뭐 5억을 받겠다. 여기 5억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은 있죠.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시지가 과천 시식정보타운 쪽이 이제 계약을 막 들어가는 시점이라 그분들이 좀 보실 것 같아서 이 얘를 과천 르센토 대시양으로 잡았습니다. 얘는 이럴 뿐이지 모든 아파트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가 분양가가 8억 정도 됐어요. 그럼 주담대는 40%, LTV의 40%까지 대출 가능하니까 이 8억에 40%, 84, 32, 3.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4.8억 원은 내가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거냐? 이럴 리가 없죠. 왜 없어요? 이건 좀 분양가의 40%잖아요. 3.2억. 이렇게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어떻게 나오냐? 뭐 제가 이전에 올린 자금 조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의뢰한 감정기관이 감정을 매겨서 감정가를 낼 건데 그게 한 1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14억 정도에 책정이 될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자금 마련의 모든 것이라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무튼 14억 원 정도로 감정가를 잡을 가능성이 커요. 14억 5천이나 15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입주 시에는 감정가가 아니고 시세 아닌가요? 시세? KB 시세 아닌가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KB 시세가 없습니다. 과천 르센토 대시양은 전매 제한이 10년이라서 KB 시세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입주 시에는 3년 뒤죠. 3년 뒤에는 KB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입주하고 나서 7년 더 지나야 KB 시세가 생깁니다. 그때 이 10년을 채워야. 시세는 없어요. 감정가 또는 분양가로 해요. 근데 분양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감정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대출이 얼마가 된다? 4.6억.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14억이면은 이제 9억 더하기 5억이죠. 왜 이렇게 나누냐? 이 9억 초과하는 주택은 주담대를 받을 때 9억까지는 40%, 원래 LTV 한도죠. 40%. 그다음에 이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인 5억에 대해서는 20%만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9, 4, 36, 5, 2, 10이니까 1억. 해서 합치면 4.6억 원 대출이 나온다. 4.6억 원 대출이 된다. 여러분이 8억 원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4.6억은 주담대로 대출이 되죠. 입주 시. 내 자본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한 3.4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를 마련하실 수 있는 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 자기 자금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본 3.4억 원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이 주택담보대출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난 이게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전세 받는 걸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각 대출의 종류에 맞게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는 여러분이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시면 주체이신 분은 없잖아요. 두채이신 분이 이거 쓸 일이 없어요. 두채이신 분은 청약에 당첨될 일이 없으니까 수도권에서는. 여러분이 주택이 한 채 있으시면 그 주택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껴있는 경우,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만 쓰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그럼 이제 8번 여기는 다 작성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 밑에를 볼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9번 매우 중요합니다. 이 9번이 뭐냐면은 전세 끼는 거예요. 전세 끼는 거. 전세 보증금. 내 돈이 부족할 때, 계약금밖에 없을 때 가장 선택하기 좋은 전략이 이거라고 했어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 및 중도금 다 치르는 방법을 자금 마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이걸로 어떻게, 내가 돈은 없지만 요걸로 내가 중도금, 잔금을 다 치르겠다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전세를 받을 계획이라면 어디에? 여기에 쓰시면 돼요. 임대보증금. 내가 전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시세가? 그냥 대략적으로 쓰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받겠다라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비교적 자유롭게 쓰시면 된다고요. 참고로 과천 지금 대시장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면은 그 위쪽에 있는 레미안 슈르가 7억이죠. 전세 시세가 7억인데 33평이 과천 대시양은 얼마쯤 적으면 돼요? 한 7억 정도 적으셔도 된다고요. 그때 가서 7억 안 나온다고 해서 너 왜 7억 안 나왔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막 15억 적으시면 안 되고요. 상식선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유두리 있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하면 걸 끝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슈르가 7억이라서 내가 7억 예상하고 적었다 라고 하면 지금 분양가가 8억이잖아요. 어디가? 대시양이. 8억 중에 7억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계획해야 될 자금은 얼마예요? 1억에다가 옵션 정도밖에 없죠. 얼마 안 되죠, 이거는. 현금으로 당장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자기 자금은 현금이 아니에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자금이에요. 만들 수 있는 자금.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양심이 좀 찔려서 얘를 6억으로 적겠다라고 해도 2억 있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은 이 전세 예상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난 죽어도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시면 아까 주택담보대출을 했던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시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집을 받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이 9번 항목을 잘 쓰셔야 돼요.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이렇게 시세가 딱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7억으로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3년 뒤에 전세 시세잖아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사실 예상을 적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어쨌든 여기 적었어요. 7억 적었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적어야 돼요? 여기 적어야죠. 여기. 대출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대출과 전세를 함께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대출 받으시면 입주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대출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공존하는 게 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 쪽을 적으시거나 대출 테크로 가실 분들은 여길 적으시고 난 이거 아니고 나는 전세로 갈 거야. 전세 받아서 잔금 내고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적으시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난 정말 자금 여유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9번 쪽으로 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자기 자금 마련할 수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대출 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아무튼 여기다 7억을 적고 나서 총 8억 뭐 한 3천이라고 치고 옵션까지 해서 나머지 1억 3천은 이제 여기 적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금으로 이제 마련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자기 자금은 뭐냐? 자기 자금 볼게요. 일단 금융기관 예금액은 내 통장에 있는 돈. 간단하죠. 이게 즉 현금이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통장에 돈 있다고 해서 이 보유 현금에 하시면 곤란합니다. 현금은 정말 내가 화폐로 집에 쌓아놨다, 금고에 넣어놨다, 이런 게 현금이고, 내가 통장에 돈이 있다 하시는 건 여기. 주식, 채권, 매각대금, 이건 뭐냐? 간단하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1000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6천만 원이죠? 이걸 내가 팔아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8억짜리 당첨되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팔아야죠. 내가 이걸 팔겠다. 팔 예정이다.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내가 팔아서 언젠간 내가 이 돈으로, 그 대금으로 주택을 분양받는데 보태겠다라고 하시면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증여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가 너 분양됐는데 우리가 뭐 5천만 원 보태주마, 증여해주마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적으시면 돼요.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5번에는 뭘 쓰시는 거냐? 현금은 쓰지 마시고요. 곤란해집니다. 그 밖의 자금인데, 그 밖의 자금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내가 입주 시까지 돈 벌 거죠. 분양받은 건 지금 받았지만 입주는 한 3년 뒤에 할 거잖아요. 입주할 거잖아요. 3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내가 돈 벌어서 잔금 낼 수 있잖아요. 그거 보통 이제 직장인이면 월급이 되겠죠.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3년 해서 1억 5천, 생활비 좀 아껴 쓴다고 해서 1억 3천, 그런 거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 사이에 승진을 해서 과장이 돼가지고 연봉이 오를 거예요. 5천인데 7천 될 거예요. 요거까지 반영해서 적으세요. 되게 좀 자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내가 지금 예금액만 자기 자금인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 뭐 내가 지금 주택이 한 채 있으면 이걸 내가 팔아서 보태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구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내가 지금 분양받은 주택을 대금을 치르는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또는 팔지 않더라도 내가 좀 전세에 살고 있어요. 전세금이 내가 뭐 1억이에요. 전세 보증금 1억을 내고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전세를 빼서 들어갈 수 있죠. 입주 시점에는 내 집이 생기는 거니까 이 전세를 빼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전세금, 내가 지금 전세 보증금이 1억을 내가 내고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세입자인데 이걸 내가 보증금을 받아서 내겠다라고 할 때도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합친 금액을 여기에 적으시고 이 금액이 이제 자기 자금 금액이 되는 거죠. 이 자기 자금 액수랑 뭐랑 이 차입금, 아까 9번 또는 8번 중에 선택을 하셔서 얘랑 얘의 합이 8억이 되거나 얘랑 얘의 합이 8억이 되거나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합계를 여기 적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있으면은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까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금 마련하는 것보다 쉬워요. 자금 마련이 어렵지 이것만 해도 거의 끝나니까. 분양가 상한제 걸린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거의 9번으로 거의 끝납니다. 사실 전세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별로 안 남으로 인해서 이거 좀 작성하니까 수월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이 1번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아까 큰 표를 봤을 때 지금까지 여기 얘기한 거고 여기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라고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자금은 이렇게 조달을 했는데 지불은 어떻게 할 거냐, 건설사에다 어떻게 줄 거냐, 그겁니다. 주는 거야 쉽죠. 마련하는 게 어렵지. 볼게요. 총 거래 금액이 있고 이제 요걸 세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계좌이체 등 금액 이거는 자기 자금이에요.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금액은 보통 차입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웬만하면 적으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거는 두 가지 보통 적으시면 되고 이걸 합쳐서 요 금액 적으시면 되고요. 요 금액은 뭐예요? 이 합계 금액이랑 같으면 되죠. 얘랑 그렇죠? 자기 자금에서 나온 이 소개를 여기 적으시면 돼요. 이 차입금에서 나온 이 소개를 여기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합계를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시는 분은 질문 주시거나 상담 메일 주세요. 제가 최근에 상담 메일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저 모든 메일에 다 답변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거는 알겠죠? 지금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처음부터 최대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2-3번 정도 보시면 웬만하면 이해 가실 거예요. 근데 이번 내용이 좀 어려워서 몇 번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증빙자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증빙자료는 어디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아니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금액은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면 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가 좀 많습니다. 지금 서울 다 투기과열지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 일부 서구, 연수구, 남동구, 안산, 단원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수정,
서인구 제외한 용인 대부분, 수원 이런 곳들이 다 투기가을지구예요. 되게 많죠. 최근에 이제 분양한 과천, 하남, 앞으로 핫할 강동구, 성남, 용인 기흥 이런 핫한 곳들은 다 투기가을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양은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증빙자료를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낼 수가 있나? 내가 예금액이야 예금 잔액증명서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내가 지금 주식을 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중도금 낼 때나 잔금 낼 때 팔아서 그때까지는 충분히 내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지금 6만 원인데 10만 원 될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낼 건데 주식 거래 내역서를 내라고? 없는데 지금? 나중에 팔 건데? 이럴 때는 강제로 팔아가지고 내야 되느냐? 또 차입금, 임대보증금 내가 전세 받아서 낼 건데 전세를 받는 거는 입주 시점이잖아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는 시점이 아니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쓸 임대차 계약서가 지금 없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부분 예금 잔액증명서 말고는 거의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지금 집을 그냥 매수를 하는 거면 이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쉬운데 청약은 나중에 돈을 내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청약 당첨의 경우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이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제출 사유서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제출을 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를 써서 내면 돼요. 미제출 사유서라고. 전세는 내가 지금 입주 시점에 내가 구할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료가 없다. 증빙 자료가 없고 미제출 사유서를 내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도금대출도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낼 때 받는 거죠. 그때 내가 받을 거다. 미제출 사유서. 주담대 입주 시점에 받을 거다. 지금 받는 거 아니다. 미제출 사유서. 예상소득, 월급 이런 거. 내가 앞으로 3년간 받을 월급은 지금 증명할 수가 없다. 미제출 사유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내면 그러지 말고 작년 소득 한번 가져와 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자. 작년에 연봉 5천 번 사람이 올해 1억 적으면 이상하죠. 앞으로 내가 1억씩 3년 벌 거야. 3억 적으면 말이 안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 증빙 자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다 미제출 사유서로 대체하면 된다.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이 이 자금조달 계획서 쓰고 증빙자료 내는 건 훨씬 쉽습니다.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 여러분이 자금조달 계획서도 쓰고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서 제가 계속 전세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고 이럴 때는 이 9번에 기재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또는 입주 시에 시세가 15억이 넘어서 대출이 안 나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양가가 9억 이상이면은 중도금 대출이 또 안 나오지 않냐. 요건 주담대, 요건 중도금 대출. 다른 겁니다. 9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오는데 이거부터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자금조달 계획서랑 상관이 없어요. 실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납부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더 어려운 얘기. 정말 자금을 마련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뭘 보시냐? 이걸 보십시오.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 제가 훨씬 더 어려운 거를 먼저 올려드리고 오늘 쉬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쉬운 내용을 이렇게까지 많이 여러분이 요청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전체 공개되는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자금 조달하는 이런 계획들은 제가 이렇게 막 대놓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자세한 제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개인 상담으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과천이나 하남 가밀프로지오 당첨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상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 메일도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정 헷갈리시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건 쓸 줄 알겠는데 자금 마련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클릭하셔서 자금 마련 계획도, 더 중요한 자금 마련 계획 자체에 대한 비법도 여러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